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에 있고요. 얼마 전까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을 하면서 그 전에도 이제 IT 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종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정책, IT 정책을 해왔던 정부. 제 학문적 백그라운드는 사실은 전 정책 박사고 사회과학도였습니다. 그러다 IT 정책 영역으로 와서 사회과학적 접근을 쭉 해왔지만 오랜만에 사회과학 그 자체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건 좀 처음이라 좀 제가 이렇게 오늘 전달할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거창합니다. 인공지능과 사회과학 위기 그리고 해법까지 이 거창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AI 어떤 기술적인 특징, 그 다음에 사회과학 이 영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 그리고 이 우리 사회과학이 어떻게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대응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과제 제시, 방향 제시 정도의 어떤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장표로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사실 인공지능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또 사회과학의 어떤 직면한 문제를 정답을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에 앞서서 정말 AI가 사회과학의 위기를 가져왔는가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는지, 그런 위기가 있다면 어떤 측면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는지, 그게 실질적인 것인지, 실질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학과 통폐합을 당한다거나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뭐 이런 심각한 문제도 있겠고, 자신의 어떤 연구 방향이나 이런 것이 좀 위축이 된다고 할까요? 좀 뭔가 인공지능의 앞에만 서면 뭔가 잘 활용 못할 것 같고 이런 무력감을 느낀다고 할지 이런 걸 느끼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AI가 우리 사회과학자 이런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실제로 갖고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하냐라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AI의 기술적 특성이나 이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막연한 공포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 하면 알고리즘만으로 동일시해서 악마화시키죠. 굉장히 무섭죠. 그런 것 때문에 사회과학이 근본적으로 처하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AI를 악마화시키고 두려움의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 자신의 어떤 한계를 회피하는 건 아닌가라는 또 질문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AI의 어떤 시대에 도입했을 때 우리 사회과학 연구 대상으로 삼을 만한 새로운 주제들은, 그런 이슈들은 뭐가 있는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특징을 조금 이해해야 된다. 저도 사실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공학적인 어떤 면밀한 어떤 분석이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숙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파악한 한도 내에서 인공지능의 특징은 단순히 추상적인 알고리즘, 무시무시한 알고리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막 우리를 옥죄고 추천 알고리즘 통해서 우리가 뭐 시청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을 무의식 중에 이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어떤 기제, 메커니즘처럼 이렇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무수한 기술과 기술이 만나서 상호 진화하는 복잡한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AGI, 사실상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기술 수준으로 도래할 수 있다는 현상들,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걸 또 많은 전문가들, 국가, 정부 차원에서 국제기구 차원에서 이걸 느끼고 여기 대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역설적으로 이런 것이 사회과학 연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사회과학 영역에 AI가 가져온 위기의 징후들은 뭐가 있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싶고,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해야 될까?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것이 이제 사회과학 연구자, 사회과학도의 어떤 과제라면 어떤 방향이 좋은지 그런 걸 한번 좀 탐구해 보고자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저도 이게 자신 없는데 인공지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여기 뭐 OECD가 2019년부터 계속 업데이트하는 디피니션이 있어요. 이 정의를 따르면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인지 능력, 어떤 정보와 관련된 거죠.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추론 능력, 어떤 사고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정책, 어떤 결정을 하는 영역이죠. 이런 두 가지를 기술적으로 구현한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가중치를 부여해서 어떤 형태로든 엄청난 연산 능력을 기반해서 어떤 만드는 모델과 알고리즘 이런 걸 거쳐서 어떤 것을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려봤어요. 이걸 공학적인 어떤 공식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AI라는 게 데이터 입력 단계가 있고요. 외부로부터 정보를 얻는 거죠. 정보를 얻는 방식은 수많은 어떤 지식들을 책에 있는 거, 그림, 이미지 있는 걸 이거 다 저장하고 뭐 이런 걸 다 그 데이터 입력 단계를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뭐 잘 가중치를 부여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뭔가 만들어내는 과정은 모델을 통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튜닝을 하고 교정, 교육을 하는 개선해 나가는 끊임없는 과정들이 또 한 가지 숨어 있어요. 히든 레이어로. 그 다음에 이것을 출력하는 단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출력 단계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AI 서비스입니다. 챗봇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어떤 검색 엔진들 이런 서비스들이 다 그걸 망라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심지어는 단순히 어떤 결과물 아웃풋을 텍스트나 이미지나 영상으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액팅까지 이제 행동으로까지 옮겨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게 가능하냐면 AI가 로봇과 만나면서 휴머노이드 어떤 인간의 어떤 역량을 대신하는 에이전트 같은 것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이미 그것이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AI 이런 기술적인 구조에는 수많은 외부 요인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회정책적인 어떤 법제도적인 어떤 외부 요인들이 무엇이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다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 단계에서는 데이터가 어떤 인종차별, 성차별이 이루지 않도록 데이터 입력하고 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윤리적인 그런 어떤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서부터 어떻게 이것이 결과물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지에 대한 어떤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어떤 의무가 요즘에 법제도 요구되고 있거든요.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가능성, 투명성 이슈도 여기 안에 있고요. 결과에 대한 어떤 사후적 책임, 법적 책임, 어떤 결과물이 이제 사람을 해쳤거나 어떤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때 어떤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기초적인 얘기, 역사를 약간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AI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기호주의라는 게 있고 하나는 연결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방법론이기도 하고 이해하는 방법론인데 기호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사실 룰 베이스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치 여기 제가 다시 풀었습니다. 마치 있는 요리 레시피대로 요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맛이 나겠죠. 이렇게 하면 싱거우면 소금을 더 넣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좀 싱거운 게 완화돼서 더 맛있어진다라는 요리 레시피대로 어떤 마치 요리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기호주의적 어떤 그런 인공지능의 어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결주의가 중요한데요. 연결주의는 인간의 뇌를 똑같이 이렇게 담고 하는 거예요. 모방하려고 하는 어떤 접근 방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레시피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이 많은 요리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어떤 레시피가 아니고 우리가 눈대중이나 이렇게 손맛으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면 더 맛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간의 어떤 두뇌 작용과 똑같이 모방하는 그런 알고리즘, 그런 인공지능은 추구하는 게 연결주의적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연결주의가 사실은 이후에 딥러닝,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어떤 작용을 모방한 어떤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연결주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의 어떤 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혼합해서 섞어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이거 기초적인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의 구조는요. 인간처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을 지향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기계학습,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딥러닝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도화되어 가는
그게 지금의 인공지능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계학습입니다. 어떤 축적된 데이터를 모아서 상관과의 특성을 이렇게 찾아 패턴을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초기 모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걸 그러니까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시키는 방법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라벨을 부여해서 서로 데이터 상관관계를 금방 쉽게 찾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벨이 없이 비슷한 특징들을 군집화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도 있습니다. 라벨 굳이 안 붙이더라도 어떤 형태나 유사성을 찾아서 알아서 이렇게 묶어주면은 또 이제 결과물, 아웃풋을 내는. 그 다음에 강화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시행착오를 과정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류가 날 수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아니야, 노 이렇게 좀 약간 뭐 징계 같은 건 아닌데 처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이걸 또 다시 찾아요. 그러면은 잘했어, 굿, 포지티브한 응답하면 굉장히 또 얘가 그런 학습이 돼서 어떤 그런 이렇게 뭔가 스스로 이제 학습 능력을 이제 키워나가는 것을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강화학습에 기반한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이것을 굴릴 수 있는 연상 어떤 그 일종의 설비죠. 컴퓨팅 파워죠. 이런 것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더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노벨상까지 받게 된 그런 연원이 된 새로운 단계죠. 이른바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가 사람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그대로 모델링한 거죠. 만들어가지고 마치 그 데이터 하나하나가 어떤 뇌의 뉴런 같은 거, 신경세포 같은 거, 이런 세포들이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그대로 이 데이터, 이런 어떤 알고리즘, 이 인공지능의 단계에서 만든 거예요. 입력층, 히든 레이어, 은닉층, 그 다음에 출력층. 이 가운데 어떤 가중치를 부여한다거나 바이어스를 어느 정도 생각한다거나 뭐 이런 임계값도 이런 구성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방해서 만든 것을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이것이 앞에서는 한 단계 히든 레이어가 중간 은닉층 하나밖에 없었죠. 이것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여러 개 히든 레이어가 있으면 좀 더 깊은 사고를 한다 해가지고 이걸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해져서 이것을 제가 뭐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컴퓨터로 이게 다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변수를 우리 통계 프로그램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를 하나씩 집어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테스트 해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딥러닝 구조도 레이어를 몇 개 집어넣으면서 좀 더 오류율을 떨어뜨리고 어떤 유사한 패턴을 빨리 찾아내는 어떤 그런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딥러닝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스마트폰 얼굴 인식하는 거, AI 어떤 비서를 이용해 음성 인식, 뭐 AI 어시스턴트 같은 서비스들 이제 여기서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딥러닝 때문에 이제 한번 이게 제가 어저께인가 잘 찾아봤더니 이게 딥러닝이 등장한 이후에 이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 이게 이제 파란 것과 빨간색의 어떤 그게 뭐냐면 파라미터의 어떤 그 수가 10의 7승 이하였다가 10의 13승 이상 어떤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해서 연상량이 급증하는데 이게 딥러닝이 있었기 때문에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하급적으로 AI의 성능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하나 기억나시겠습니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만 알파고가 우리 바둑 챔피언 이세돌을 이겼던 사건이 이 딥러닝이 어떤 그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바둑 게임에서 최적의 수를 스스로 찾아 나가는 그런 것을 처음 전 세계에 이제 알리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데이터 학습을 넘어서 자율적으로 얘가 학습을 해서 뭔가 해법을 찾아 나가는 이런 것이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가능해진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지 왜 이 사건을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보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적 특성 때문이고. 자, 생성형 AI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인공지능에는 두 가지의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판단 모델이고 하나는 생성 모델입니다. 판단 모델은 여기가 지금 영상이 어떤 범주만 나눠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티브 생성 모델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판단 모델과 생성 모델은 둘 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그 데이터의 어떤 범주를 구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어떤 사람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판단 모델이 중요하고요. 뭔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내는 생성해내는 어떤 그런 역할도 굉장히 인공지능의 중요한 목표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AI가 최근에 알파고 이후에 챗GPT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생성형 AI라 하기에는 어떤 세 가지 중요한 어떤 기술 발전 단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 딥러닝 단계가 있었고요. 딥러닝 그다음에 겐이라고 적대적 생성신경망이라는 즉 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이 세 가지가 인공지능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됐던 세 가지 사건입니다. 딥러닝은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도 밝고 나중에 CNN이라고 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데이터 직접 데이터를 사람이 어떤 뭐 이렇게 직접 간섭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그 자체로 이제 스스로 학습해서 직접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것이 이제 가능해지고 이때 이제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겐이라고 해서 적대적인 뭐냐면 어떤 두 개의 신경 네트워크에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AI 안에 있는 구성 요소, 사람이 어떤 직접 개입하는 것을 AI끼리 서로 경쟁을 시켜서 좋은 해법을 찾게도 만드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이제 겐이라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중앙에 놓지 않고 여러 사용자 학습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연합 학습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셀프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자기 학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이게 셀프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 또 가능해지는 그런 단계까지 기술이 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단순한 어떤 겠는데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것을 와서는 이게 리커런트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는 이제 재귀적이라고 하나요? 리커시브 재귀적 그러니까 리커시브 셀프 임프루먼트 그러니까 자기적 자기 발전 자기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포머 때문이고요. 그 이후에 그 역량으로 LLM, 이른바 대규모 언어 모델,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나 이런 것이 이 기술에 힘입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모델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걔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생성자 판별자 사이 끊임없이 대입을 시켜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이미지 기술에 이제 적용된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어떤 걸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이미지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미지와 유사한 것끼리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경쟁해서 안 맞으면은 또 새롭게 찾고 이런 것을 이제 생성자 판별자 경쟁을 시켜서 더 나은 값을 이렇게 도출하는 이런 것이 이제 개념을 통해서 가능해져서 이것은 분류에서 어떤 생성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됐던 기술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트랜스포머가 이게 2017년에 구글 브레인 팀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이런 어떤 논문을 통해서 처음 소개한 신경망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어 처리가 이제 병렬에서 순차적 학습을 하는 그런 걸로 했는데 이게 그냥 서로 순차적 이렇게 뭔가 순서대로 병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어떤 데이터 요소, 뉴런이죠. 이것들이 떨어져 있는데 서로 마치 사인을 보낸 것처럼 서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서로 이제 그거 어떤 상관성을 감지해서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가능해진 여기서 모델이 뭐냐면 수학적 기법 셀프 어텐션이라는 어떤 기술이에요. 그냥 이걸 통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 요소들의 의미를 간파해서 관계를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트랜스 모델이라고요. 이후에 이것이 비슷한 게 이제 버트, 뭐 챗GPT, 이제 GPT-3 뭐 이런 걸로 이제 이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 좀 어두워서 안 보일 텐데 트랜스포머 비포 앤 애프터 이후에 인공지능의 어떤 성능과 여러 가지 어떤 모델들이 나온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폭발적인 이 모델이 발전하고 가장 큰 건 뭐냐면 단순히 어떤 데이터, 예를 들면 어떤 문자, 글자만 이렇게 텍스트만 했다가 나중에 점점 이미지와 영상까지 멀티모달 AI로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된 것도 이 트랜스포머 때문이었고 인공지능 역사에서 이렇게 최근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중화되고 확산되는 데는 트랜스포머의 덕이 컸다라고 인공지능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성형 AI는
이걸 통해서 이제 보편화될 수 있는 기술이 됐고요. 예,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 디퓨전 모델, 이번에 수학 능력 시험에도 나왔던 시험이죠. 디퓨전 모델에 대한 고양이 그림 그려가지고 이것을 설명하는 어떤 것이 틀렸는지 이런 걸 찾는 게 시험 문제 나왔을 정도로 그만큼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기본적인 어떤 패러다임 전환에 중요했던 기술을 몇 개 소개했는데, 한 70여 년의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 동안에 두 차례 어떤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해서 계속 발전해 오고 대중화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역사를 좀 개괄적으로 보면 중요한 사건들은 있고요. 아마도 최초의 인공신경망이 이제 1957년, 58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제가 생각에는 챗 GPT가 나온 게 2022년도 뭐 말인데 2023년하고 2020,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 한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인공지능 모델과 서비스가 나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하급수적 폭발적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22년 11월 30일 오픈AI의 챗GPT가 나온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출시 후 2달 만에 1억 명의 사용자가 생기고, 이거는 뭐 다른 SNS, 유명한 SNS, 뭐 넷플릭스 이런 것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앞서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국민의 뭐 조사에 따르면 한 10%가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카운트 안 되는 어떤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발의 속도 확산도 얼마나 빠르냐면 우리가 반도체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가 된다는 가설이 있어요. 무어 법칙이라는 건데 이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GPU 요즘에 그러니까 뭐 젠슨황 뭐 이런 것처럼 엔비디아 뭐 주가가 막 폭등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이런 걸 만드는 회사죠. 이거 GPU가 이거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네, AI 모델이 파라미터 수가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진 파라미터 수를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증가해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게 색깔이 랭귀지, 이미지, 그다음에 영상 이런 걸 했는데 대부분 보면 빨간색이죠. 거의 언어 모델 중심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연상량을 가지고 봤을 때 매 8.8개월마다 2배씩 이렇게 늘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점차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규칙 기반의 이제 도메인 어떤 전문가의 지식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이제 기계학습 딥러닝으로 이제 사람이 직접 관여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단계로 학습이 가능해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는 것. 사실 이게 파라미터 수로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그 기하급수적인 어떤 발전 증가 속도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기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뉴스를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옛날 같으면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어떤 인터넷 서비스, IT 서비스가 나오려면 뭐 예를 들면 갤럭시, 아이폰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나오면 깜짝 놀라죠.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로운 게 나오는 거다 싶은데 지금은 6개월도 아니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심지어는 아마 AI 모델을 계속 개발하는 영역에서는 거의 뭐 하루에 한 개씩 이게 느껴질 정도 계속 새로운 게 계속 나온다 합니다. 근데 이것을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들을 이렇게 좀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좀 보여주면서 서로 이렇게 자랑하고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으려 하는 어떤 GitHub라는 AI 전문가들의 커뮤니티 안에서는 수많은 어떤 새로운 어떤 정보들이 올라오는데 그걸 보면요. 1년에 한 몇십 개가 아니고요. 1년에 한 100만 개, 150만 개인 거의 새로운 AI 모델이 테스트 버전에 올라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누구나 인공지능 모델을 뭐 누구는 아니지만 웬만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개발하고 테스트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정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발전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옛날에는 몇 달, 몇 주, 며칠 걸렸는데 지금은
제가 미니치라고 했는데 아마 최근에 나온 뭐 이미지 생성 AI를 보시면 몇 분은 아니죠. 거의 뭐 1분 안에 몇십 초 안에도 만들어낼 수 있는. 물론 유료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비용을 내면 더 빠를 수도 있죠. 네, 아까 그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한 2년간을 보니까 LLM이 거의 압도적으로 우리 인공지능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일반 일상에까지 가까이 다가가면서 AI가 사실상 OS 같은 그런 느낌을 보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1년, 약 2년간의 AI의 어떤 변화를 좀 몇 가지 특징을 좀 나눠봤어요. 한 6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멀티모달,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글뿐만 아니라 음성, 사진, 영상까지도 처리해서 생성할 수 있는 AI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게 점점 이제 뭐 더 발전해서 어떤 거대 AI 모델, 대형 멀티모달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가 오픈소스 AI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메타의 라마 1이 굉장히 대표적인데요. 오픈소스 AI가 발전하는 속도가 이제 뭔가 AI 알고리즘을 뭔가 공개하는 것을 사실 보통 꺼려 하잖아요. 이제 그건 클로즈드된 AI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원래는 오픈소스는 좀 낮고 좀 아까 테스트 버전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이 성능 차이가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 두 점선을 보시면 서로 만나죠. 라마와 클로드 소네트 이 두 가지 인공지능 모델이 대표적인 많이 쓰고 있는 이것이 성능 차이가 점점점 수렴되고 있어요.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만나고 있어서 오픈소스 AI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갖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개돼 있으니까. 그럼 새로운 서비스 만들고 스타트업들한테 좋고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문턱이 낮아져서 누구나 지금 사용해서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위험하다 본 적도 있어요. AI, 오픈소스 AI를 이용해서 좀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인터넷 역사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 그걸 정정해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오픈소스의 어떤 위력은 좀 역사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AI 기술의 진입 장벽을 낮춰서 새로운 서비스를 좀 만들 수 있어서 저는 AI 기술의 민주화, 어떤 혁신에 중요한 어떤 기반이 오픈소스 AI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 주목해야 되고 세 번째는 AI 모델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어요. 할루시네이션, 잘못된 정보, 거짓말하는 거죠. 사람이 느끼기에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물 낼 때가 있어요. 이것을 초기 모델인데 지금 이것을 이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이건 실망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개발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원하는 답을 낼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가려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노력들이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가치 정렬이라고 합니다. 가치 정렬은 인간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윤리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시키기 위한 어떤 기술 과정에서, 개발 과정에서 그걸 이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방법론 여러 가지가 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고 검색 증강 생성, 파인 튜닝, 그 다음에 사용자 피드백 강화 학습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오류가 발생하면 이것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인간의 가치를 부여한 알고리즘 개선 작업을 스스로 하게 만들거나 또는 그 모델 개발자가 다시 이제 그걸 이렇게 좀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만드는 거죠. 지금은 사람이 직접 일일이 하는 작업을 수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자기 진화를 하면서 이런 가치를 학습해 나가면서 어떤 오류를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AI 기술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가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네 번째 특징은 단순히 큰 모델 이렇게 그런 것만 지향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리즈닝을 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옛날에는 어떤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딱 결과물 분석 잘하는 좋은 정답을 잘 내는, 빠른 속도 내는 이런 것만 했는데 좀 느리더라도 뭔가 생각을 깊이 해서 사람의 어떤 윤리적 어떤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추론까지 가능한 AI 모델이 만들어지기 시작.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막 대답을 빨리 내는 그런 AI보다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이 사고해서 뭔가 이렇게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답을 만들어내는 AI 모델이 사료가 깊은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학습 방법이 이제 체인 오브 소트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심리학인가요? 마음과학 이론 거기서 나오는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AI 모델이 좀 더 추론에 좀 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모델들이 정교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더 이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걸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온 디바이스 AI인데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클라우드 기반에서가 아니라 기기 자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IoT 기기 자체가 지금까지는 이제 아직까지 스마트폰 베이스인데요. 학습과 추론 서비스가 이제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클라우드 연결돼 많은 양을 이렇게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줬는데 이제는 모바일 그 자체 안에서 예를 들면 뭐 모바일이 보통 뭐 많은 거는 한 300 몇십 기가 뭐 180기 뭐 이런 정도 되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구동이 되는 그래서 그게 가능해주기 위해서 소형 언어 모델, SLM 이런 기반으로 한 어떤 온 디바이스 AI 모델이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고 이것이 뭐 엄청난 많은 연산을 필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을 요구할 때는 이런 것이 굉장히 더 쉽고 나중에 이게 뭐냐면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으면 뭔가 내 사생활, 내 개인정보가 옆에 또 연결되기 때문에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내 스마트폰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한두 달 사이죠. 최근에 핫한 게 AI 에이전트의 급부상입니다. 멀티모달 모델의 경량화, 오디바이스 이런 것이 합쳐져서 이젠 AI 에이전트, 에이전틱 AI 이게 뭐냐면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미션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어떤 자율적 의사결정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개입 없이도 최소한 인간의 개입으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 그런 서비스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에이전트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단일 에이전트였다가 이제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가 서로 이제 상호 협력해서 멀티 에이전트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또 빠른 속도로 사람이 복잡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일들을 대신해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필요한 어떤 연구자 입장에서는 어떤 논문을 뭐 대신 써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가능하게 되는. 그리고 에이전트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평가하는 또 에이전트가 또 나와서 이게 이제 에이전트 에저 저지라고 해서 이런 것도 좀 만들어져서 AI 에이전트 기반의 어떤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이런 것 생태계가 지금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 그 다음 최근 얘기 들으면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엔트로픽이 지난 10월달에 컴퓨터 유지라는 새로운 에이전트를 공개했는데 이것이 이제 많이 테스트를 하고 이제 성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제가 어제 그저께 지금 SNS에 올라온 걸 보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논문을 쓰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그쪽에 익숙한 어떤 공학자들, 자연과학자들이 이걸 익숙하니까 금방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따가 저도 이제 사회과학은 뭐 해야 되냐 얘기를 할 텐데 그 다음에 오픈 AI가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요. 내년 1월 달에 역사상 가장 완성도가 높은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인간 대신 모든 작업을 해주는 새로운 에이전트 오퍼레이터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예, 요게 이제 굉장히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아마 2025년은 아까 이제 뭐 생성형 AI 시대라고 했는데 AI 에이전트 해가 되지 않을까. 그들의 어떤 각축, 경쟁 이런 것들은 또 한 단계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의 발전을 모아보니까 결국엔 AI는 어떤 인간의 어떤 원하는 어떤 모든 목적들, 필요로 하는 요구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범용 기술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같은 AI로서 어떤 그런 AGI 또는 GAI, 범용 어떤 인공지능으로 점점 이렇게 좀 지향을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좀 아까 여러 가지 6가지 특징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AI가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처럼 이제 그런 그런 것으로 발전하고 있고, 아마도 AI 에이전트가 이제 보편화되면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스마트폰, 우리 휴대폰이 우리의 IT를 대변해서 우리 대신해 주는 것 또는 우리 편리하게 해주는 것의 가장 상징력이 스마트폰이었죠. 이제 이것이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종말을 고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람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해서 생기는 어떤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걸 지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사람이 적어도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수고스러움, 이런 부담을 덜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뭐가 더 손을 안 써도 되면 음성이나 뭐 이런 거겠죠. 뭐 그걸로 아마 좀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AI 이런 빅테크들이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시대를 대신할 수 있는 기기, 디바이스 뭘까? 뭐 이 안경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구글 글래스 한번 실패 경험이 있었거든요. 해봤더니 불편하고 뭐 인식도도 낮고 이랬는데,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구글 글래스보다 훨씬 뛰어난 안경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자비스 같이 이제 로봇을 입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가까이 있는 뭐 핸드폰, 스마트워치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점점점 눈에 보이지 않게 스마트폰 같이 이렇게 한 손을 우리가 이런 어떤 수고스러움을 훨씬 덜어줄 수 있는 어떤 접근 방식이나 그런 디바이스 환경으로 가고 있어서, 아마 에이전트 AI로 인해서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스마트폰이 종말을 구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도 한편 나오고 있어서 아마 올해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 발전에서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런 발전을 해서 인간 수 넘어선 그런 AGI,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ASI, 뭐 슈퍼 인텔리전스까지 얘기하는데요. 이런 수준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을 거라고 해서 좀 상당히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뭐 대비하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AGI 시대,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다가왔다. 보시면 그것을 굉장히 상징히 보여주는 사건이 올해 있었죠. 오픈 AI가 GPT-4O라는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음성이든 영상이든 모든 것을 아까 생성형 AI 기반으로 한 이것을 AI 에이전트의 어떤 모델인데, 이것을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5월 14일 날 발표했잖아요. 사실은 오픈 AI가 구글이 이것과 똑같은 성능을 가진 그런 모델을 5월 15일 날 발표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루 전날 발표했어요. 앞당겨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GPT-4O 생성형 AI에서 가장 발전된, 우리가 질문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몇 초 안에 답을 해주는 이런 AI 서비스가, 이게 오픈AI 먼저 발표해서 구글이 그 다음날 발표했는데 구글의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정도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이제 서로 각축을 벌이는 그 경쟁이 치열한 뭐 이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점점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말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점점 이렇게 장착하는, 그리고 발전하고 있고, 어떤 AI 어시스트 마치 이렇게 비서처럼 내 몸 가까이서 이제 이런 걸 다 해결해 주는 뭐 이런 걸로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노트북도 단순히 문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AI가 장착된 AI PC, AI 노트북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서, 아마도 물론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이렇게 좀 디바이스로 작업하는 게 더 편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어떤 단순히 어떤 AI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애플도 인텔리전스랑 만드는데 이것도 아까 AI 에이전트에 가까운 겁니다. 네,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구나, 이런 두려움, 기대감이 한꺼번에 찾아오고 있죠.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미지 인식 챔피언 경시 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미 인간이 이제 어떤 이미지를 인식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훨씬 앞지르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제 그게 보면 2014년, 2015년 있었는데 2017년은 보니까 이미 넘어서서 이 대회를 더 이상 열지 않았어요. 해봤자 AI가 훨씬 더 뛰어나니까 이 대회를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러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GPT-4 같은 경우는 중요한 어떤 테스트들이죠. 이런 거 시험을 봤더니 합격선을 넘는 경우가 많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거죠.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GPT-5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5 같은 경우는 멘사 그 테스트에서 인간 평균 100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앞지를 거예요. 이제 뭐 단순히 평균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2배, 3배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안과 학회 이제 테스트 보니까 GPT-4가 인간 의사들보다 더 점수를 많이 받는 시험을 봤더니 뭐 그런 경우가 나왔고요. 자연과학에서는 AI가 인간처럼 생각하는 배운다는 것을 검증하는 실험 결과가 몇 개 있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건데요. 이것을 모방해서 결과물 산출하는 그 과정을 이제 발표해서 네이처지나 이런 데서 발표한 건데 이것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만 제가 찾아서 소개한 거니까 자료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니까 AI 모델의 성능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AI가 인간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어떤 지표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AI가 참 무섭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유명한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이제 특이점이 온다, 뭐 이런 거 싱귤레리티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 이제 레이 커즈웨이라는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2040 이게 특이점인데 이 책이 뭐냐면 2045년에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온다. 2045년을 예측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 이 사람 입장을 바꿔서 2029년에 이런 것이 좀 앞당겨지는 그런 인간 수준의 지능, 사실상 AGI가 도달할 것이 2029년에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입장을 번복해 수정을 해요. 그러면서 책을 또 새로 냈어요. 이게 좀 표지만 다르지만 이게 번역서지만 이렇게 2045에서 29년까지 거의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앞당길 정도로 AGI, 인공지능이 인간을 훨씬 앞서는 어떤 단계의 기술 발전이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니다. 우리가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안 되어 있는데 인간의 뇌와 동등하거나 그걸 넘어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앤드류 응이라는 AI 석학인데 이분은 아직까지 멀었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광의의 AI가 아니라 좀 내로한 이런 AI가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것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예측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이제 자문으로 활동하시는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AGI로 가는 단계가 5단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챗봇 단계 넘어선 추론자 단계로 박사, 지금의 인공지능은 물론 이제 기업들마다 서비스마다 개별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만 박사학위 수준을 받은 사람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까지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뛰어난 어떤 능력을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는 에이전트 단계 뭐 이런 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보지만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좀 시간 몇 년 더 걸릴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 5단계에서 2단계 정도로 봤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레벨 4까지 있는, 레벨 5인데 4단계는 아직 멀었다 했는데 지금 4단계를 인정하는 제도나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며칠 전이죠. 바로 며칠 전에 엔트로픽, 그러니까 클로드, 소넷, 클로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생성형 인공 서비스 중에 하나죠. 특히 학자들,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쓰고 학술적인 어떤 연구를 할 때 가장 도움이 주는 번역도 잘하고 영어 테스트하면 100점 만점 나오는 게 이거 엔트로픽의 이제 클로드 3.5죠. 이런 것을 만드는 굉장히 주가가 급상승하고는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어느 팟캐스트에 출연했습니다. AI가 데이터 컴퓨팅 파워 긍정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AGI가 2026년, 27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AI의 속성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고 엔트로픽이 구글이나 오픈 AI보다 다른 점이 뭐냐면 인공지능 발전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항상 이게 검증을 하고 윤리적 가치를 정렬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중하게 AI를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은 강한 회사 중에 하나가 엔트로픽이었어요. 그 회사에 있는 개발자 대표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의 얘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옆에 이제 또 오픈 AI의 이제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미 2025년에 내년에 임박했죠. AI가 온다고 또 당당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한 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의 한 인공지능 관련 비영리 단체 보고서에 하면 이분이 쭉 얘기를 좀 종합해 봤더니 2025부터 2060년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벌써 2025년에 어떤 예측까지 포함을 시켜서 AGI가 도달할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AGI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두렵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국제기구도 많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OECD가 AI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들을 좀 이제 분류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고요. 네, 이런 AI 리스크를 분류 체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약 314개의 어떤 그런 위험들이 어떤 도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물론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걸로 예측되는 잠재적 위험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류한 것은 아마 여기는 AI 그 유럽 인공지능법 그 다음에 몇 가지 최근에 AI 규제 입법에서도 이런 위험들을 언급하기 많이 나오는데요. AGI가 만약에 됐을 때 나타날 위험들, 그 다음에 피해, 그 다음 위해들 이런 것을 이렇게 좀 분류하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경제적 피해, 사회적인 어떤 위험들 다 포함하고 있고요. 만약 이런 것이 이제 만약에 방치될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표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국 정부가 첨단 AI 안전성에 대한 중간 학술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는 여기에 시스테믹 리스크를 포함해서 AGI 시대 위험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쭉 했는데 아까 앞에 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하죠. 여기 악의적인 거, 뭐 오작동에 의한 오류에 의한 거, 시스템적인 위험에는 여기에는 뭐냐면 기술적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 프라이버시, 인권 침해, 노동시장 뭐 혼란, 일자리 감소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이런 것을 이제 좀 대비해야 된다는 어떤 AI 위험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 오남용 사례가 나온 게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이제 목적이 뭔가 조사했더니 여론 조작, 그 다음에 이제 사기를 이용해서 이제 금전적 수익을 노리기 위한 어떤 것, 뭐 등등 이런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그러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짜 뉴스, 뉴햄프셔주의 어떤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를 내가지고 그다음 푸틴의 어떤 음성까지 넣어서 만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침입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진 적이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다는 게 밝혀졌고 생성형 AI를 이용한 그 다음에 이제 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 이게 요즘에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유명인의 어떤 성적 이미지 영상을 제작해 서비스해주는 그런 어떤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서 이게 콜록테스 민주당 연방 하원이 TV에 나와서 엄격히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장면인데 일종의 뭐냐면 유명한 연예인들의 어떤 나체나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탁 돈을 내면.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페이크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아는 사람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어떤 오용 사례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여기도 이것도 이제 뭐냐면 딥페이크 영상 제작인데요. 이게 음성이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검색어는 실시간 방송에서 미소녀로 변신한 아저씨입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인가 싶을 정도의 예쁜 여성이 카메라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성의 정체는 듬직한 아저씨였는데요.
이 온라인상에서 이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한 중국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공유한 건데요. 양갈래 머리 가발을 쓰고 딥페이크 소프트웨어를 그저 활성화하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완벽한 변신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예, AI 딥페이크 영상의 한 일부인데요. 이게 뭐냐면 실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만들어서 이제 뿌리기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도 이것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실시간이면 사실 사후에 포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지면은 또 악용돼서 만들어지면 이제 문제가 커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가짜 뉴스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악의적으로 뭐 이런 어떤 우려가 생기는 뭐 그런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유명 인사들 간의 AI 시대가 돼서 위험에 대해서 서로 이제 위험하다 이런 찬반 논쟁이 있는데 노벨상을 얼마 전에 수상했던 제프리 힌튼 교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구글에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런 걸 굉장히 후회하면서 이제 좀 위험하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으신 거죠. 근데 이제 지금 AI 생성 AI 시대 이끌고 있는 오픈 AI의 이제 샘 알트만이 한번 이렇게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한 사태가 있었는데 이 알트만이라는 CEO가 지금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AI 개발의 여러 가지 어떤 뭐 투명한 어떤 개발 과정을 굉장히 불투명하게 하고 여러 가지 AI의 위험성에 대한 윤리적인 어떤 개발 원칙을 약간 포기하면서까지 AI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윤리적 개발자로 유명한 일리아 수츠케버, 얀 라이커 등 이런 사람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알트만이 이렇게 오픈AI를 이끌다가는 이거 나중에 위험하다 생각하는 그런 주장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윤리적 개발보다는 돈 버는 데 몰두하는 어떤 이런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단서가 되는 장면입니다. AI가 도입됐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요. 뭐 부정확성, 뭐 지적재산 침해, 그다음에 보안의 문제 뭐 많이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 분야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조금씩 이런 사고, 이런 어떤 위협들이 점점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료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사회과학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너무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과 주요 특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 이제 사회과학 얘기를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에릭 슈미트가 AI가 과학기술 수준을 굉장히 높게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했어요. 과학적 탐구의 본질, 즉 문헌 분석, 가설 설정, 실험을 이런 연구 과정은 변함이 없지만 AI가 각각의 단계를 완전히 바꿔낼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과학계와 이공계에서는 이미 AI를 자신의 과학 연구, 과학기술 연구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제가 어제 자연과학 관련한 과학 저널에 관련해서 좀 한번 찾아봤는데 AI를 활용한 논문의 수가 옛날에는 뭐 한 10%, 20%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거의 전통적인 어떤 실험과 연구 방법 채택 AI를 활용한 연구가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학계와 이공계는 AI를 되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학계는 어떨까요? 우울한가요? 좀 겁이 나나요? 하여튼 네이처지가 연구했다면은 보니까 뭐 조사를 했는데 AI 전공자 빼고 그 연구자 중에 약 60%가 AI가 굉장히 필수적이고 도움이 된다. 근데 우리 사회과학자들은 어떤가 볼까요? 이따 좀 얘기할 텐데 AI를 일단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두려움을 가지고 AI를 비판적으로 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 회의론, 비관론 입장에서 AI를 비판적으로 문명 비판, 문화 비판, 기술 문명 비판 차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도움이 된다. AI 잘 활용하면 된다라는 AI 낙관론은까지는 아니지만 AI를 잘 활용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순기능, 역기능 두 가지 균형 있게 보는 어떤 신중한 규제론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AI가 초래한 사회적 위기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론과 방법론의 위기가 아닐까. AI를 활용한 방법론이 사회과학적으로 뛰어나다면, 이것이 이제 좀 우리의 어떤 그런 거, 어떤 도메인을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것. 그 다음에 실존적 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던 일을 AI가 대신하게 될 경우, 우리 도메인을 빼앗기지 않을까,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협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이따 나중에 마지막 말씀드릴 상황인데, AI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사실 이런 어떤 특징들, AI 활용을 방법론이나 이런 기술적 수단들의 특성을 잘 알아서 잘 활용해서 새롭게 뭐 연구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평소에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사실 사회과학 위기 앞서 인문학에서는 글쓰기에서부터 심각한 위기가 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자연어 처리 과정의 AI 지배가 언어의 어떤 문화적 맥락을 이제 하면서 이제 언어적 다양성, 문화 정책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언어학자 뭐 이런 인문학자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작년 올해 계속 해왔죠. 특히 문학적 글쓰기에서는 의미의 위기가 온다 이런 우려를 하는, 숙제를 냈더니 AI의 글쓰기를 맡겨서 숙제를 내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과제물에 이제 AI로 도움을 받았는지를 실명을 밝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규정이 만들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근데 그걸 잘 지키나요? 사실 안 지키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오히려 AI 개발은 뭐냐면 표절이나 AI를 활용해서 썼는지 안 썼는지를 검증하는 AI를 만들어내는, 표절은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고요. 이제 이것이 어떤 AI 의존해서 써졌는지를 검증하는 AI죠. 이제 그런 어떤 윤리적 AI에 대한 개발 얘기가 학계에서 또 교육 현장에서 있는 겁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또 회피할 수 있는 또 AI가 있기 때문에 봤더니 사회학 분야에서 AI 관련한 논문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옛날 자료인데요. 보니까 최근까지도 계속 기하학적 논문이 AI와 관련된 논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좀 영미권 뭐 얘기고 외국 뭐 큰 나라 얘기이긴 한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것이 사회과학, 저도 한번 찾아보려다가 이렇게 개수는 한 200개, 300개밖에 못 찾았어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AI를 다루는 사회과학 논문, 학술지에 이제 그런 논문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냐면 AI 어떻게 이제 다루냐 문제인데, AI를 대상화해서 다루는 게 있고 AI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다루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비중인지 아직 확인해 못 했는데 점점 우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봤더니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나눠지죠. 미국과 중국이 거의 대부분의 학문 지형을 이렇게 좀 양분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대 공동 연구자,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응답자 81%가 LLM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 이런 것을 문헌 검토했더니 굉장히 도움이 됐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때문에 기존에 연구했던 어떤 통계적 연구했던 사회과학 연구들이 한번 동일한 어떤 가설 검증을 해봤던 데이터를 가졌더니 어떤 그 재현성, 그러니까 예전 했던 방법론으로 이제 AI를 했더니 재현성이 다시 이제 그 동일한 결과 나오지 않는 재현성 위기가 발견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사회과학에 전면 적용한 건 아니고 자연과학에 있는 논문들 적용해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사회과학에 적용하면 더 이런 게 나올 텐데 하는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AI를 활용하게 될 경우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통계적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이, 해석이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의도하지 않은 효과, 이런 걸로 많이 좀 변명을 했었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변명이 된다는 것이죠. 점점 여기 한쪽이 LLM 통해 하나의 사회과학자 한 방법론의 어떤 그 통계적 어떤 그 효과나 검증의 어떤 수준이 이제 차이가 좀 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사회과학자들이 사회변화 예측 능력을 검증한 연구 결과 2003 작년 건데요. 이념적 선호도, 정치 양극화, 삶의 만족도, 이런 사회과학 예측의 단수 통계 모델 이런 거, 그다음에 일반인들 예측하고 이제 비교를 했더니 좀 이렇게 덜 정확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회과학의 어떤 내부의 고질적인 어떤 한계가 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재현성의 위기, 가로등 효과. 가로등 효과는 뭐냐면 눈에 띄는 인상적인 어떤 연구 결과만 부풀려서 이렇게 연구 결과 내는 거죠. 생태적 타당도, 어떤 한정된 제한된 어떤 실험 공간, 연구 공간에서 이루어진 건데 어떤 과학이 일반화시키는 연구 결과들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과학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 결과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LLM을 통해서 한 것이 더 사회과학 실험 연구가 더 정확하다는 것이 한번 모델을 비교한 게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전역의 어떤 주요 설문 실험 476개 이런 거, 그다음 10만 명 넘는 참가자를 가지고 해서 GPT-4를 이용해서 예측했더니 인간 과학자들의 어떤 예측보다 더 정확한 걸로 나타나는 연구 결과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AI를 통한 사회과학 연구의 자동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생성하는 과학자, 실험 대상자 역할을 AI가 하게끔 만들어서 구조적 인과 모델을 활용해서 실험 예측했더니 인간이 한 것보다 오차가 약 6배 정도 감소하는 것, 이런 어떤 연구 실험 결과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또 최근에 사카나 AI라는 새로운 어떤 AI가 나왔는데 AI 과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사이 에이전트라는 어떤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AI 에이전트와 비슷한 거죠. AI 과학자라고 일컬어진 이유가 이 AI가 자율적 연구 질문도 설정하고요, 실험도 설계하고 결과도 분석해서 결론까지 논문을 아예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이것은 자연과학에서 일단 적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자연과학에서 입증된 이런 프로세스라면 저는 사회과학에서 충분히 도입되고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만든 기업이 1년 만에 유니콘 기업이 한 10억 달러 이상 되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버마스 AI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하버마스 머신, 원래 명칭은 하버마스 머신인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까지 공통 합의점을 찾아주는 AI 중재자 시스템인데요. AI 에이전트가 사람이 하면은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중재가 안 되고 포기하게 되거나 오히려 이제 감정이 이입돼서 이제 중재가 실패하거나 토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AI한테 맡겼더니 몇 차례 반복했더니 훨씬 더 인간 중재자가 하는 것보다 더 민주적 토론이 되고 더 토론 결과 합의점에 대해 만족하더라라는 그런 어떤 실험 결과예요. 그래서 이걸 일명 하버마스 머신, 하버마스 AI라고 일컬었는데 사회과학자들의 중요한 어떤 연구 대상인 게 민주주의 토론 공론장 이런 건데 이것이 AI가 대신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정치 토론에 이런 걸 적용한 사례도 있어요. 몇몇 국제기구에서는 AI를 통해서 중재를 해서 토론을 이렇게 시키는 경우, 퍼실리레이터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국제기구 안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AI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AI가 사회과학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을 제공했는데 그렇지만 AI 여러 가지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사회과학자 이거에 대해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찬반 이렇게 양론이 있는 것을 잘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 좀 사실은 AI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잡성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회과학에 도입하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뻔합니다. 저는 이제 그 현실을 인정해 연구 방법, 여러 가지 대규모 사회 실험도 AI를 통해서 가능한 것 같고요. 아침에 제가 오전에 KTX 타고 오면서 하나 논문을 읽었는데 약 1000샘플 정도에 되는 응답자를 어떤 설문을 그대로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LLM 기반으로 해서 대규모 사회 실험,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전 했던 거와 비교 한 2주 후에 다시 해봤더니 85% 정도의 정확도 그런 것이 나왔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아직 오다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 연구자의 사회 실험을 할 때 어떤 많은 돈을 주고 어떤 리서치 회사에 돈을 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잘 활용하면 PC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사회과학 연구자가 충분히 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빨리 가요. 네. 그래서 어떤 제가 뭐 판단한 것은 어떤 AI 모델 복잡성이 사회과학적 해석 가능성을 위축시키고 새로운 방법 발전 좀 위축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또 하나 이제 실존적 위기가 뭐냐면 AI 도입에 많은 전문적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는 어떤 그런 공포스러운 어떤 조사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니까 뭐 세세하게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굉장히 단순한 어떤 일자리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문적 일자리,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고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다른 KDI 연구에 의하면은 대학 교수 64%로 되어 있는데 사회과학 연구 이런 데서도 업무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도 이런 게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IMF의 조사에 따르면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 일자리에 가장 더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법률, 의료, 금융 주권이 가장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생성형 AI,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을 최근에 낸 거 보니까 특히 여러 가지 영역별에서 이미지 생성 뭐 다 해봤더니 글쓰기가 30.7%의 어떤 그런 걸 대체하는 것이고 이것이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은 챗GPT를 사용한 이후에 이제 글쓰기의 어떤 필요성 이런 수요가 굉장히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젊은 학생들 보면은 알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이 이제 뭐 손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타이핑하는 건데 제가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글을 길게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많이 느껴요. 예를 들면 저는 지필고사를 고집하는 입장인데요. 공대지만 근데 긴 글이 안 나온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점점 더 앞으로 심각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회과학 과학자 연구자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한번 좀 몇 개 살펴봤더니 뭐 이미 어떤 카이스트나 몇몇 대학에서는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라는 영역을 만들어서 AI 방법론을 잘 활용하는 그런 연구기관도 만들고 과제도 론칭하고 교과 과정도 만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사회학에서는 어떤 AI에 의한 여러 가지 부작용, 사회적인 어떤 위기를 이렇게 좀 비평적으로 이렇게 비판 접근하는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치학에서도 이제 어떤 AI가 이제 정치의 어떤 중간 매개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정치의 생략, 정치 제도의 어떤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작용을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국제 정치는 미중 간의 어떤 AI 패권 경쟁 때문인지 최근에 이제 이게 또 AI 안보화, AI가 중요한 국가 안보의 어떤 자원이 되고 그런 어떤 수단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에서는 AI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서 이런 게 좀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 최근에 사회과학 영역 중에 법학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규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법학 교수들이 AI 쪽으로 하시면 굉장히 잘 팔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최근에 AI 윤리 주제가 있기 때문에 철학과 윤리학 하시는 분들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출간물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AI 양심은 없다라고 하는 제가 친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초대 AI 안전연구소 소장으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AI 윤리하시던 분이에요. 예, 철학자들도 어떤 아까 특이점 넘어선 인간을 넘어선 어떤 초지능,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 이런 새로운 인간 정체성의 어떤 뭐 변화에 대해서 이런 연구들이 철학적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합하면은 사회과학 위기는 뭐 인공지능 때문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복잡한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어떤 뭐 포스트 모던 얘기까지 했지만 어떤 인식론 방법론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뭐 어떤 존재론적인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그런 어떤 것이 사회과학의 어떤 위기지 AI 때문에 생긴 위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기 네이처지의 어떤 보고 이렇게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은 과학적 발견은 가설 형성 실험 설계 데이터 수집 분석 등의 다면적인 프로세스인데 AI가 이 과정을 가속화시켜서 어떤 뭔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AI를 잘 활용하면 사회과학적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에 전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한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한계, 윤리적인 문제, AI 가지고 내재하는 데이터 편향 문제 이런 건 극복해야 되니까 그걸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과학자, 사회과학 연구자들, 사회과학도들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LM 같은 걸 좀 활용하는 것도 좀 몇 가지 연구 사례가 있는데 사회과학에 적용한 그걸 한번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연구 방문론을 한번 제가 이렇게 챗 GPT나 AI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연구 설계를 해봤어요. 했더니 이렇게 그 연구 설계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예시를 보니까 시카고 경제학 교수님이 만든 거 보면은 실험 설계, 그 다음에 구현, 데이터 분석까지 이런 걸 잘 해준다.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 여기에 AI 관련해서 보니까 AI 거버넌스에 대해서 배버적 접근이라고 했는데, 공공분석 AI 활용이라는 것이 배버의 합리화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분석이 되더라라는 이런 연구도 이렇게 가능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문학에서는 온톨로지 개념을 얘기해서 약간 이제 어떤 AI를 기반의 어떤 복잡한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하는 어떤 변수와 변수의 관계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AI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인문학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런 얘기를 좀 그래서 저는 그래서 LLM 그러니까 사회과학 AI를 연구 수단으로만 볼 수 말고 AI 그 자체도 사회과학적인 연구 대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AI를 활용하는 것만 얘기했는데 AI나 LLM 그 자체도 사회과학적 연구 대상을 삼을 수 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AI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AI 안에는 의사결정과 권력 분배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AI는 인간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재구성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과 기술의 어떤 끊임없는 상호작용 이런 것 때문에 AI를 사회과학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AI를 때문에 여러 가지 규범과 정책들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과학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AI 때문에. 뭐 몇 가지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LM 그 자체를 가지고 사회과학적 연구한 어떤 사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LLM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 민감성을 어떻게 잘 보장하는 것을 평가하는 사회과학적 연구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네, 이것도 LLM의 정렬, 사회적 가치, 인간적 관점에서 LLM 정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하는 사회과학적 어프로치를 소개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가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AI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우리가 잘 포착하자는 거죠. AI를 활용해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직업을 봤더니 백인은 의사고 흑인은 환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고위직은 전부 다 남자고 하위직은 여자가 되는 이런 어떤 편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것이 굉장히 사회과학도들이 짚어야 될 연구 대상이라는 것들이에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합성 데이터 이슈인데요. AI가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데이터 부족이 일어나다 보니까 합성 데이터라는 걸 많이 쓰게 되면 합성 데이터 했던 AI를 만든 데이터를 또 AI로 갖다 쓰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상하게 이게 이제 모델 컬랩스라고 하는데 이 붕괴 처음에 이것을 학습했더니 점점 이 괴물처럼 되는 거예요. 합성 데이터를 AI가 계속 갖다 쓰는 거죠. 인공적인 데이터를 갖다 쓰다 보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왜곡되는 이걸 또 지식 붕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회과학들이 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정책이나 데이터 디자인에 대해서 사회과학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런 것들은 또 하나 있죠. 환경 문제가, 에너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과학적 주제죠. 인공지능이 환경 파괴의 주범인데 지금 시간으로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사실 사회과학의 역할이 아니냐는 것이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연구 아젠다를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이거는 이제 영국 LSE에 있는 어떤 과학자인데요. 이런 것을 좀 잘 활용하자. 그래서 인간과 기계에 대한 새로운 사회학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언급인데 제가 이렇게 좀 공감을 해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어떤 약점이 있어요. 이제 수학적 접근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까 사회과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상실하는 일이 많은데 그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사회과학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잘 활용해서 AI를 연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그런 중요한 어떤 언급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찾아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AI가 모방하기 어려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할 게 굉장히 많고요. 이것은 좀 더 많은 휴머니즘, 인간주의가 필요한 어떤 그런 주제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AI가 절대 대신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AGI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또 마찬가지 얘기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인간이 아닌 것에 대한 비인간에 대한 연구, 사물에 대한 연구가 철학에서 좀 일부 있어요. 기술 철학 영역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생태, 환경에 대한 얘기도 인간 중심적인 좀 넘어선 그런 얘기도 사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게 지정학적인 이슈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AI 거버넌스 뭐 이런 건데 지금 이거 보면은 굉장히 정치학적, 국제정치적, 외교적인 이런 이슈들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과학적 주제인데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결국에는 AI와 인문사회, AI 사회과가 융합한 그런 어떤 연구를 위한 정책, 제도, 인프라, 어떤 인력 양성, 교과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싶고 최근에 AI 정책, AI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저도 유심히 이 주제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사회기술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AI 공학자, 과학자들한테 맡기면 안 되고 인문사회과학, 특히 사회과학적인 이런 것을 같이 그런 관점에서 AI를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AI를 통한 어떤 세계 각축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 모든 것이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주도하는 생태계도 발전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정책 영역이나 이런 어떤 학문 영역에서는 사회과학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어서 사회과학적 접근은 절대 이제 포기해서 안 될 그런 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질문 잠깐 할까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화면을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게 너무 제가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새로 다 어쨌든 이런 걸 다 양식을 만들으셔서 하는 게 너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한테 또 전달해주는 정보의 양도 되게 많았고 그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뭐 우리 다들 조금 뭐 질문? 뭐 관심 좀 있으셨을 테니까 질문 혹시 네. 구체적인 내용보다 저희들이 이제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에 수능할 수 있는 그 학습 수능하기 위한 학습의 통로를 어떻게 접근해 가는 게 좋을 것인지 좀 안내해 주시면. 모의 수능 그러니까 AI의 이 현상에 이렇게 변해가는 요 AI 주도적 현상에 그 좀 수능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 그 저런 기술이나 역량을 활용을 잘하는 그런 주도자 되는 분들은 전공자들이 하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거기에 잘 순응해 나갈 수 있는 뒤떨어지지 않고 그게 이제 각 업무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취미가 되든 뭐 나이가 들면 취미가 되든 또 노동력이 있는 기간 동안에 노동력을 잘 활용을 하든 그 접근법이 이제
재교육이 사실은 이제 일정한 연령이 되면 쉽지 않은 거라서 재교육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순응해가는 접근법을 어떻게 하면은 좋을 것인지.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확산될지는 사실 좀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그렇게 도입되고 아이폰이 충격 이후에 그럴 때는 기기에 대한 어떤 뭐 어색함, 뭐 이런 게 생소함이 있지만 자꾸 쓰다 보면 늘고 나중에는 급기야 옆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카톡을 하는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지만 자주 쓰면 쓸수록 익숙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일상 속에서 좀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사회과학 영역이라는 것은 또 그게 또 일상적으로 이렇게 그 국민들이 접하는 그런 단순 기기의 어떤 그런 뭐 친숙도가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제 재교육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 AI 리터러시 또는 AI에 관련한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말씀드린 통로, 그런 어떤 채널이 사실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AI로 굉장히 잘하는 전도사 같이 AI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호출하면 가서 이렇게 방문해서 강의하는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도적으로 아까 약간 정책과 제도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학교 안에서는 교수님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AI와 사회과를 접목시키는 그런 교육과정, 특수한 어떤 교육과정이나 이런 게 좀 커리큘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것은 기존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게 적극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 당국의 어떤 정책 결정자의 어떤 그런 의지, 뭐 이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몇 군데 대학 가서도 총장님 계신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AI와 사회과를 접목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적어도 한 과목은 1년에 한 개 정도는 이렇게 좀 개설해서, 사실 외부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우리 중요하고, 또는 사실 그게 관심 있는 교원들이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교과과정이 좀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그거는 아마도 거의 모든 대학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각자 도생이죠. 각자 알아서 그냥 사회과학 종사하시는 분이 학생이든 교수님들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제가 뭐 이렇게 학교 도하다 보니까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좀 저기 국립 경상대도 그런 채널이 이제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전에 한 5년인지 10년인지 그때 전쯤에 뇌과학자 한 분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양반 말이 AI는 합리적일 텐데 얘들이 극도로 발달했을 때 과연 비합리적인 인간을 용납하겠냐? 라는 말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뇌과학자 분께서 자기가 인터뷰 기획사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세돌 씨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 사국에 있을 때 뒀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세돌 씨가 하는 말이, 자기는 바둑이 이렇게 같이 교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이겼건 졌건 이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거를 만드는 그 과정, 예술 행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AI하고 둔해서 자기 이길 때는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AI가 생각하지 못한, AI가 버그를 낼 수 있는 수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방법을 찾고 뒀다. 그래서 나한테는 더 이상 바둑이 예술 행위가 아니라서 그만뒀다. 이겼긴 했지만 그 이김으로 인해서 나에게 바둑은 더 이상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를 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AI가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과연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이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때
참 이세돌 씨 말 들으면서 좀 많이 이세돌이 꼰대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인간 본성의 것들을 인간이 만들었던 아름다움들을 버려야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들도 들더라고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두 사람 말을 들으면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여쭤봅니다. 네, 저한테는 어려운 질문이지만 두 가지 질문이 서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완벽한 AI가 부족함이 많고 어쩌면 쓰레기 같은 인간도 많은데 가만 내버려 두겠느냐. 어떤 환경이 되면은 인간을 처벌할 수도 있는 또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꾸짖을 수 있는 어떤 인간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저는 가능할 것이라 보고요. 저는 아까 이제 재규적 자기 개선이 가능한 자율적인 어떤 능력이 AI를 갖추는 게 저는 이제 뭐 AI 기술 발전에 의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진화 속도라 발전 방향이라 보는 것을 이제 그것 사실 그런 걸 긍정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게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아까 이제 어떤 과학자는 그럴 때는 바로 플러그를 뽑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그런 위협에 그렇다고 해서 플러그 무조건 뽑으면 안 되지만 그런 위협에 항상 대비하면서 AI 기술이 개발이 되고 신중하게 규제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아까 전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AI가 대신 저 쓰레기 같은 정신들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좀 그게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런 방향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두 번째가 저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어떤 그런 질문인데 전 이세돌의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점 때문에. 어쩌면 절대 AI 로봇이 그런 점을 따라할 수가 없죠. 그런 판단과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을 AI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 감정까지 닮아가는 감정도 데이터화해서 그걸 감정도 표현까지도 하는 그런 AI와 로봇이 나온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는 이세돌의 그런 인터뷰는 어쩌면 그때 이세돌이 어떤 대국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정말 인간의 아름다운 정말 모습 그런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실 교수님 말씀에 좀 100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네, 예. 듣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저는 질문을 사실 예상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AI가 저도 사회학을 전공한 사회학부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윤리학으로 전형을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사실은 이제 이 AI 부분에서 윤리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챗GPT를 사용하고 학교 이제 제가 중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단 교수님 강의를 못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AI하고 사회가 그다음 윤리적 문제 이 좀 조화롭게 융합적으로 할 수 있을 그런 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거는 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 최근에 이 기관 직장에 있기 전에 했던 일이 뭐냐면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즉 과기정통부 국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입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게 그냥 막연히 어떤 원칙만 추상적 원칙만 표명하는 게 아니고요. AI를 만들 때 누가 만들죠? 개발자가 만들죠. 개발자가 윤리적인 어떤 그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학습을 할 때 성적 차별이나 인종적 차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차별적인 게 들어가지 않도록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사용하는 사용자들 있죠. 일반 뭐 교수님 같은 국민들, 일반 사용자들도 이것을 사용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이제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이것을 좀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서 이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을 그런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생성 AI 위험성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그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 AI 윤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한 20개 정도 만들어서 이제 개발자 단계에서 이걸 이제 이런 위험이 있는지 항상 점검할 수 있게 하고 국민들도 많이 이제 제 생각엔 그거 잘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챗GPT 바로 쓰시잖아요. 이제 챗GPT 쓸 때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악성 코드 내가 지금 어디 은행에 돈을 털고 싶은데 어떤 계정을 좀 찾을 수 있게 그걸 하나 만들어줘. 이런 게 처음에 됐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걸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안 됩니다라는 것이 이제 알고리즘을 수정해서 개선해서 이제 답을 못하게 하는 것이 AI 빅테크도 협조해서 개발자 단계에서 그게 가능해졌어요. 근데 그걸 우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회해서 쓸 수 있고, 뭐, 또 이제 사용자 중에서는 악의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주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걸 이제 좀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걸 하는데 사실 사용자 책임보다는 개발자, 즉 업계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AI 딥페이크가 막 양산돼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기업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윤리적인 개발 단계 그런 프린시플을 가지고 룰 기반으로 해서 좀 이것이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전적인 책임은 저는 AI 기업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이것을 잘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용자도 물론 조심해야겠지만요. 예, 그런 어떤 문화가 좀 빨리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1분 잠깐만 아니 뒤에. 질문 안 할. 질문 나는 안 했고. 뒤에 질문하시죠. 네. 저희 학교에 그 AI의 인문학적 이해라는 과목이 아, 그래요? 있습니까? 한 10년째 운영되고 있는 예, 반갑습니다. 그 영문학부 분야는 소설과 비평이나 말씀하셨던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관련된 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과학 발전으로 인한 인간 이해에 대한 변화, 그리고 아까 하셨던 이제 그 비인간적인 요소들, 기생물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쭉 해왔는데요. 그러다 이제 AI가 나타나게 돼서 일단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인문학을 일단 수십 년간 공부를 한 상태에서 AI가 나와서 저로서는 어찌 보면은 이제 이 AI를 제 나름대로 검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안목이 다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학생들에게는 이제 그것에 대한 안목과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 학생들이 지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가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AI 관련된 AI 그 인류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우려를 해야 하긴 하지만 아까 이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본연의 모습, AI가 저와 같을 수는 있지만 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점점 나는 점점 더 인간화되는 길을 택하는 것이 내가 AI를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내가 압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더 인간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지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아까 그 사회가 쪽에서 이제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그 설문지 조사 같은 거, 필드워크 같은 경우는 AI가 대체를 해줬다면 그것도 아까 80% 이상의 이상의 정확도가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누굽니까 최석해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전한 AI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어떤 기계적인 엔지니어적인 그런 과학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길을 추구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어떠신지. 그 정확히 그 과목이 AI의 인문학적이에요. 예, 예. 아, 굉장히 3년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었네요. 굉장히 사실 지난달에는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교수님들하고 AI와 인문학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처럼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이제 AI가 인문학에 주는 새로운 어떤 위협들도 있지만 인문학적 연구 어젠다가 뭐가 있을까가 더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또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제 또 연구 과제도 만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새롭게 만들고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저는 뭐 아까 몇 가지 언급하셨는데 그런 주제도 좋고요. 저는 슈츠케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인공지능이 더 이상 통제 없이 발전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개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오픈AI에 나와서 아마 엔트로픽인가 딴 데로 아마 회사를 옮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냐면 윤리적 개발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속된 회사는 유일하게 인공지능 위험을 규제하는 미국의 입법에 찬성한 입장이 되더라고요. 다 이제 AI 기업들은 전부 다 이제 뭐 규제하지 말고 반대하는데, 그래서 이제 윤리적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개발 단계에서부터 어떤 차별적이고 인권과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것을 데이터 단계에서는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도록 인간 중심적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정렬, 얼라인먼트 같은. 이 얼라인먼트가 굉장히 고도의 학습 방법론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그걸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물론 개발 속도가 느려지겠죠. 다른 데 막 경쟁사들은 막 그런 거 안 하고 빨리빨리 만들어서 돈 벌려고 하는데, 거기는 한 템포 늦춰서라도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윤리적 원칙을 가진 개발자, 그런 철학들, 그런 원칙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신뢰가 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이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오픈AI가 그런 원칙이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요. 오픈AI가 어쩌면은 그렇게 우리가 공포 속에 생각하고 있는 인간 이상의 어떤 AI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다 지배하는 막 그런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지 누가 합니까?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두 사람이 만났잖아요. 트럼프와 머스크가 만났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타난 일이 나는 진짜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정말 정치적인 트럼프와 기술적인 머스크가 만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처음에 걱정했는데 이제 드디어 실현돼서 이제는 뭔가 아마 이전에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관점을 완전히 벗어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우려와 뭐 그런 어떤 그런 관점에서 기술과 사회, 그다음에 AI와 윤리를 좀 다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생각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닉 보스트롬 네네. 그 만들었던 연구소 미래 인간 연구소, 폐기됐지 않습니까? 네네, 폐지했죠. 그것도 이제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걸 폐지시켰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고도 없이 그런 것도 아마 이런 그 AI에 대한 우려가 극심하다 보니까 나타난 것이거나 아니면 그 보스트롬이 지나치게 거의 그 일론 머스크와 같은 그런 정도로 진도를 나가서 그런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그 사건을 보고 좀 충격을 받게 받았어요. 근데 그게 잘 된 일인지 여부는 제가 아직 판단할 수는 없지만 AI에 대한 관점에는 여러 가지 미미한 어떤 관점 차이,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은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기적 이타주의, 이렇게 AI의 계보가 있더라고요. 닉 보스트롬이 약간 슈퍼 인텔리전스까지 갈 정도로 약간 이제 좀 뭔가 그런 게 이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빨리 와야죠. 예? 그래서 좀 AI와 로봇에 의존하는 게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장기적 이타주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연구 자금을 대지 않을 정도로 AI 속도가 너무 빨라진 거예요. 너무 길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성급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어떤 업계와 학교의 판단이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트위터 통해서 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적인 예요. 좀 성격이 좀 지랄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예산이 깎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농담도 듣겠습니다. 그 혹시 저 뒤에서 혹시 질문 박 교수님 없으세요? 저기 그러면 제가 최근에 아까 죄기적 모델 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AI한테 고통을 느끼게 하는 예를 들면 지금 저도 뭐 사회적으로 조금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 AI가 뭐 딥페이크나 이런 걸 해서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당하면 그걸 안 하듯이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예, 가능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발된 AI를 어떤 악의적이든 어떤 의도적을 가지고 그 AI를 어떤 입력을 해, 인풋을 넣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너는 AI 너는 정말 후졌어. 넌 잘못했어. 윤리적 문제가 많아. 이렇게 해서 이제 AI를 거기다 이 프롬프트라고 하잖아요. 그 입력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한꺼번에 계속 입력하면 얘가 좌절을 느낍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학습,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유입된 학습 데이터예요. 거꾸로 이제 개발자가 만든 데이터에서 학습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입력이 이제 만약에 그걸 마치 악성 코드처럼 입력이 되면 인젝션이 되면 그것이 모델 학습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악의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위축시키고 하면 그렇게 되고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챗GPT한테 질문했더니 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얘가 실망하는 것을 이렇게 누구에서 SNS에서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게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자, 조금 막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고 막 저도 막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교수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희가 연구원에 아카이브를 해가지고 아까 이제 그 장별로 조금 쪼개서 올릴 테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조금 더 알려주시고 같이 이런 문제들을 사실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오늘 대학원생들이 조금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강의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시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정보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논점을 제기해 주신 이현태 교수님께 큰 박수로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